쉬운데, 저는 국가법으로 징역을 3번 갔고요.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는 보이지 않는 창당 멤버로서 판을 짜는데 기여를 했고, 그 이전에는 뭐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통일운동도 좀 하고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네모선장이라고 하는 생선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. 횟집도 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적인 분야나 이런 분야로 떨어져 있은지 한참 됩니다. 몇 년 돼 있는 상태에서 제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데,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된 뒤에 저희 가게에 왔어요. 그래가지고 저랑 한 2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,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옛날부터 들어서 저를 만나보고 싶어서 오셨다고.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집중 공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, 배신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, 그 다음에 혼나면서 뭐 장사 그만두게 하겠다는 얘기도 들어봤고, 아예 그렇습니다만은 제 살아온 걸로 봐서 그런 것에 크게 구애받거나 겁먹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, 인생 뭐 있습니까?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.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. 장사는 그럭저럭 되고 있기도 하고, 대통령 된 뒤에 돈 좀 많이 벌려고 그랬더니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는데, 그렇지만 이 관을 이용한 경제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잘 맞으면 많이 팔리는 거고,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발제문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. 30페이지, 31페이지에 짤막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논문을 못 쓰고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순서에 맞춰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당선까지는 초유의 일이다. 정치 출마 결심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이 되었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초심에 입각해서 잘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그 초심이 뭘까? 국민이 불렀던 이유가 뭘까? 이런 거였습니다.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,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의도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의도는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,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결국은 그걸 맞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,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 해서 사람들이 부른 거잖아요. 근데 하여튼 후보 되는 과정도 드라마틱하고 어려웠지만 하여튼 후보가 돼서 됐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선거에서까지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, 그 이겼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심정이 있었습니다. 저는 민주당 이재명과 경쟁에서 이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것은 첫 번째는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결함이 있겠죠. 하나는 도덕적인 결함은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이고, 두 번째는 이재명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? 파퓰리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에서 가장 극악한 형태의 일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. 무슨 얘기냐면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라를 거덜낼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말이 막히면은 청년 기본소득, 노인 기본소득, 농민 기본소득 막 만들어내잖아요.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도대체 국가의 재정이나 국가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곳간을
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해보지만은 항상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.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고.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쓸 거예요.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의 노선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본인이 억강부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억강부약, 강한 사람을 억누르고 약한 사람을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요. 실제로는 이 결과는 오히려 약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. 이게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뭐 돈을 준다, 뭐 혜택을 준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.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.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을 것 같죠. 최저임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의도치 않은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적나라하게 벌려서 한 5년 동안 나라를 충분히 거덜낼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.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막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거 뭐 옛날 얘기로 보면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,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노무현 선거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대통령 된 것이 가장 큰 업적이고 나머지 잘 모르겠다고 봅니다. 제가 이재명을 막은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이것이 너무 지지율이 낮아져가지고 결국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조차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.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같이 나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지켜본 바로는 지금 용산과 여권은 세 가지 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과 이재명의 잘못된 걸 다 파헤치고 얘들 잡들이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좀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가서 사자 앞에서 막 묵설을 하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걸까요?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소탈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탈권위 행보를 하면 국민들이 참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팅이라고 해서 맨날 출근할 때마다 문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제되지 않은 말로 그냥 막 나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그런 친숙한 대통령의 이미지로 나머지 일들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면은 자기 역할들 다 하면은 국가가 잘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손발 맞는 사람들이 잘한다. 근데 원래 일을 할 때는 손발을 맞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기가 지켜봐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좀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나 지금 용산이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검찰이랑 구멍가게 사던 사람이 대기업 국가경영에서 일 잘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제가 사람을 쓰는데 인사 담당 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민정의 비서관이 있습니다. 공직기관 비서관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러면 사람을 추천하는 역할들을 인사에서 합니다. 이 사람 추천하는 건 당에서도 하고 뭐 주변 아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또는 공기업에 사람을 보내자
공직에 누굴 보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직기관 비서관입니다. 그러니까 서로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 있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검찰 출신 인사기획관하고 검찰 출신 법무부에 있는 검증단하고 두 개가 똑같이 검찰 출신이에요. 그러면 사실은 서로 견제하거나 균형하거나 문제점을 거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인재풀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검증하는 것도 검증이나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. 이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. 그 다음에 뭐 청와대 문제나 이런 용산의 문제나 대통령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두 분이 설명을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용산과 여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착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착각이 지금 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인데 이거에서 저기 대통령의 태도 본인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저희 가게에 와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제가 한 얘기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. 김건희 리스크가 있으니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김건희 이 여사 문제를 뭉개고 있다고 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이후 후보 행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는 뭔 얘기를 하냐면 사실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. 사실이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논문이라고 하는 게 표절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문장을 베끼거나 문장이 그대로 옮겨지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논문의 가장 주된 내용은 표절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전 무슨 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표절 핵심적인 주장하는 내용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표절할 수가 없다.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네?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후보는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사실 대 사실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가요? 국민들이 바라볼 때? 사실이 어찌 됐건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건 어떤 태도냐면 검사들의 태도예요. 범죄를 다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또는 어려운 사람들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또는 달리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아마 대통령이 이걸 쥐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없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빨리 풀어라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.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일 잘하면 돼요. 사실 부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 잘하면 이것은 묻어나게 충분히 덮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리스크를 줄이려면 본인이 좀 해줘야 돼요. 사실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나 이거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고 학교에 누가 되니까 그냥 학교 논문 반납하고 나 그냥 대졸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그럼 논란을 없애버리면 됩니다. 이게 이재명이 한 방식이에요. 경원대 논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? 없어요.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걸 뭉개고 있습니다. 지금도. 예를 들면. 그러니까 이 정부적으로 사실과 싸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. 이런 데서 답답하고 계속 실수들이 발생을 하니까
국민들이 더 싫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. 김건희 여사 자체는 사업적인 수완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,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가장 비호감 인물로 바뀌어버렸잖아요. 이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답답함이 지켜보는 저희한테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,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윤석열 정부는 하고 싶은 일이 있나, 이겁니다. 사람들이 보기에, 그럼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?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그러나? 옛날에 잘못했던 다 적폐들을 다 뚜드려 잡아가지고 다 감옥 보내고, 문재인도 감옥 보내고, 그리고 이재명도 감옥 보내고, 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게 윤석열이 할 일인가? 그리고 속 시원하고 다음 총선도 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가? 아니면 여기 제가 썼지만은 북한을 일부는 초퇴화시킬 수 있는 군사를 갖추겠다, 이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열망인가?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불려서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걸 좀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일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데 자기가 지금 2년 동안 그 일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따뜻한 아버지 상으로서 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뭔가 하여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보여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소소한 거지만은 다른 정부적인 충고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이재명과 문재인 잡겠다고 올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옛날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자. 그렇게 해서 속 시원한 것은 일부는 있지만 앞으로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. 당신이 뭐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는데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대통령이.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검찰총장하고 말하고 틀려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바,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바,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 원하는,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말과 상황을 연출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정부 운영을 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발제를 드렸습니다.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